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연준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금리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관심이 높았었죠. 우리도 이번 달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역성장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중앙은행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통화 정책 어떻게 움직일지 또 관세 정책으로 인한 국내 경제 영향까지 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다음 날이었던 만큼 증시타임에서 깊이 다루지 못했는데요. 네. 이 코너 통해서 한번 FOMC와 금통위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이현훈 명예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으로 소개했습니다만 제4의 길 연구소 대표도 맡고 계시다고요. 네, 이제 제가 정식으로 네. 제 개인적으로 여러 연구 활동 또 이러한 방송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만든 그런 하는 활동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의 길이라 하시면 어떤 길? 우리가 보통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제1의 길이고 그다음에 뭐 그에 반하는 길을 제2의 길이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융합하려고 하는 것을 제3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마저 좀 뛰어넘자 뭐 이런 그것마저도 뜻이고요. 뛰어넘는. 사실은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1의 길이라고 하고 네.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제2의 길이라고 하고 90년대 한때 풍미했던 토니 블레어 수상이 막 주창했던 제3의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넘어갔는데 그동안 계속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는데 네. 다 이제 또 문제점을 계속 노출했죠. 특히 예. 이제 사회 양극화가 많이 불러오고 예. 또 이제 기후 위기까지 막 불러오니까 그것을 좀 뛰어넘어야 되겠다 해서 제사의 길을 제가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의미에. 최근에 출판한 책 제목의 어떤 부제도 제사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제 한번 여쭤볼 것이 이제 사실 미국의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잘하면 이번에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6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갖다 시사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전혀 뭐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지난 1분기 이제 네.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였잖아요. 예. 근데 뭐 이미 그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아직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좀 특이한 상황이다. 특별히 이제 수입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이제 관세를 막 부과하니까 수입을 땡겨서 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금수입도 많이 증가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GDP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도 전반적으로 좀 하향 국면으로 떨어진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나빠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관세가 이제 적극적으로 막 부과되고 그러면서 물가가 좀 불안한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도 거의 뭐 95% 예. 가까이 이렇게 다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새로운 것이 좀 없었다. 저도 오늘 출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사실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 3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깨워가지고 직접 기자회견한 것까지 다 아, 들어봤어요. 보셨군요. 들어봤는데 예. 뭐 새로운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장에 예상한 대로 그냥 기다려 보자.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지금 약간 뭐 꺼져가는 듯하지만 아주 심한 것은 아니다. 또 물가도 약간 좀 내려가는 측면에서 좀 약간 멈칫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주 심한 상황은 아닌데 네. 다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좀 기다려 보자.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FOMC 직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베센트 재무장관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을 종용했고 금리 인하 압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롬 파월 연준장 원래 사실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죠. 꿈쩍하지 않았잖아요. 뭐 이제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예. 선진국의 경우에는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당연히 독립성이 예. 보장되어야 된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렇죠. 미국 연준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막 그냥 공개적으로 막 압박을 막 가하고 내가 아주 해임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꼭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 연준 뭐 제롬 파월 의장만 뭐 그러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 네. 다른 나라 대통령 수상까지도 막 그냥 내려오게 하겠다 뭐 이렇게 막 하고 네, 있잖아요. 뭐 예. 그러니까 저분의 스타일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가 뭐 끔찍하지 않는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도 그 말 듣고 금리를 낮췄다가 나중에 뭐 물가가 튀어 올라와 버리면 나중에 자기만 정말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어제 파월 의장의 내용 발언 중에 자꾸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연준의 이중 책무, 소위 말해서 물가 안정 그리고 고용
뭐 완전 고용, 최대 고용이라고 최대 하죠. 고용, 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물가 부분은 아무래도 뭐 관세 때문에도 그렇고 그거 한데 금리를 내리려면은 그러면 고용이 크게 악화되면은 금리를 좀 내려줄라나 뭐 이런 정도의 시장이 기대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ADP 민간 고용은 훅 안 꺼졌다가 또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거기 고용 지표에서는 또 나쁘지 않았고요. 현재까지는 미국의 고용 시장은 나쁘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뭐 신규 고용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뭐 실업자가 얼마나 추가적으로 늘어나느냐, 뭐 예. 이런 걸로 따지기도 하고 또 실업률로도 이제 보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연히 이제 실업률이죠. 예. 실업률은 우리 이제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4.2%잖아요. 예. 4.2%면 사실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까워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지난해 딱 1년 전에 지난해 7월에 한 3.4%까지 떨어진 적도 예. 있었어요. 엄청나게 막 호황인 상황이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한 9월 정도 갑자기 이제 많이 이게 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한 4.2%까지 이미 그때 오른 상태인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4.2%에서 거의 약간 올라갔다 예, 내려갔다 예.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크게 꺼지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다면 왜 안 꺼지냐 지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이라고 했는데 물론 뭐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지금 경기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침체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데 분명히 방향은 글로 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이제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막 적극적으로 추방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업률을 계산하고 또 신규 그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숫자를 이제 계속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예. 특별히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우리도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일단은 뭐 사실 한국은행 연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경기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시장에서는 일단 유지, 그러니까 동결을 점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도 공개가 됐는데 이제 금리 인하 목소리도 꽤 있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이제 올해 이번 달 말이죠. 4월 27일에 이제 한국 금통위가 이제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현재 3.75%까지 지금 낮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낮춰져 있는데 앞으로 더 낮출 것 같다. 이미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최근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적극적으로 낮추겠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더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지난달만 해도 이제 지난 이제 1분기만 해도 우리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로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역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끝이 아닐 것 같아. 앞으로 더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도 보고 있고 또 사실은 그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 계속해 보면 한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지난해 2분기에 우리나라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3분기에 0.1로 좀 올라섰다가 또 4분기에 다시 또 0.1로 올라서는 듯 했는데 다시 마이너스 0.1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평균만 내도 마이너스 0.1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연리로 계산하면 그게 마이너스 0.2%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지난 1년 동안을 4분기를 그냥 1년이라고 생각하고 GDP 성장률을 따지면 우리나라는 이미 마이너스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 앞으로 그럼 좋아질 거냐? 우리 뭐 상저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약간 희망 고문과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나쁘지만 하반기엔 또 좋을 거야.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더 좋아지겠느냐는 거죠. 실제 상황을 보면 이 장기적으로도 뭐 추세가 계속 꺾인 것도 하나 있기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지금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터지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1분기에도 우리나라 수출 실력도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이건 밀어내기 수출을 뭐 적극적으로 예, 하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에 이제 압력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수출은 잘 안 되고 반대로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나라와의 그 무역 균형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수입은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럼 우리나라 GDP에 차지하는 그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출은 줄어들어야 되고 수입은 늘어나야 되니까 GDP에 기여하는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것이 소비하고 그리고 투자인데 그리고 이제 정부 지출 수요죠. 근데 소비하고 투자도 그렇게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 내수가 죽고 있다. 이런 것은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정부가 다만 이제 최근에 뭐 추경도 편성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살려보려고 하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러니까 그 언발에 오줌 누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IMF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낮춰 잡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1.8% 정도 한다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 3월에 경기 전망치를 1.5%로 낮췄잖아요. 근데 이미 한국은행 총재도 이미 예고한 것처럼 이제 전망치를 바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1% 가까이로 낮출 거다. 다만 이제 1%로 낮추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은행이나 뭐 KDI나 아니면 뭐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그냥 고지고대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더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보다 좀 높게 전망을 하겠지만 저는 이미 연초부터 계속 뭐 제 채널이나 다른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한국 정부가 예상하는 것,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쁠 것이다. 지금은 이제 저는 1% 지키기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생각하면 금리를 이제 낮추려고 할 거다.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이 몇 개 있는데 더 말씀을 드려도 되면 더 말씀을 네. 드릴까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데 예. 낮추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환율 불안, 예. 두 번째는 가계부채 불안이에요. 예.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일단 환율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조금 되고 있는 것 풀리고 같아요. 있죠. 네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네. 그냥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예. 처음에는 그냥 달러 인덱스 자체가 막 아. 떨어져 버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 가치가 막 떨어져 버리니까 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가 지금 높아져 음흠. 것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그 대만 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막 강세를 보이니까 주변국 통화 강세를 보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통화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급격하게 이제 강세를 보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으니까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금리를 좀 낮춰도 이게 환율 발작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가계부채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뭐 한국은행 총재께서 뭐 제네바에서 뭐 기자회견할 때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충분히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거기 단서를 계속 달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집값과 그리고 가계부채를 띄우는데 불쏘시개로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만족시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가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설교통부가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가 예. 그 조건을 좀 맞춰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나치게 계속해서 시멘트 주도 경제를 했잖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빚내서 집 사는 방식으로 부채 주도 성장을 한 거예요. 빚내서 집을 사가지고 집값을 띄고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뜨고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난 것처럼 했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계속 추락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건 이제 정부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고 한국은행은 더더욱 굉장히 심각하게 이것을 보고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지 간에 정부가 이 그 부동산 경기를 그냥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러한 정책 방향으로 좀 틀어주기만 하면 그러면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가 있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정책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금융을 무려 지난해 60조 원을 풀었어요. 네. 신생아 특례대출 대표적으로. 네. 그 올해도 지금 60조 원을 풀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GDP 대비 우리 가계부채가 지금 현재 92% 정도 수준이라고 한국은행은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뭐 지난해만 하더라도 지난해 6월만 해도 한 100% 초반이었어요. 다만 이제 추계 방법을 바꾸면서 좀 떨어진 측면이에요. 실제 그렇게 많이 빠진 것이 네네. 아니라. 근데 이건 너무 높아도 너무 높다. 그러니까 낮추지 않으면 사람들이 소비도 못하고 네네. 이것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입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그런 투자를 하지 않고 활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줘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정책 금융을 좀 저희- 줄여주면 그러면 금리도 좀 적극적으로 네.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